어떤 분들은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아직도 조금 헤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오늘 실습 내용이 2개라서 여기서 잠깐 끊고 좀 갈게요. 한 번 정도 전체 틀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그 다음 실습을 진행하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작동되는 코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블락은 그냥 블락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 그 안에 코드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새로 짜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나마 이제 옆에 키워드라고 적어 드렸던 거는 그 정도를 가지고 하시면 금방 하신다라고 해서 적어 드린 거고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상관없고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오늘 올려드릴 건데요. TF 트레인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코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데이터 가공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가공은 여러분이 각자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되고요. 이게 트레인을 들어갈 때 정보가 이미 그러니까 숫자로 바뀐 것,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 정보가 숫자로 바뀐 정보가 들어갑니다.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혹시 요거 지금 폰트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넘겨줘야 될 것이 number of vocabulary. 그러니까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인베딩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number of target class.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마지막 아웃이 얘로 돼야 되니까 이거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거의 필수 정보입니다. 이제 가보면 이걸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요. 그 설계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한번 이런 래퍼를 만들어서 계속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사실 요건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죠. 이건 훈련 때 파라미터인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러닝 레이트와 키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는 제가 오늘은 설명 안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건드려야 될 부분이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히든 벡터 사이즈, 요거 3개예요. 그 나머지 건 별로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러닝 레이트가 보통은 뭐 0.1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작으면 작을수록 한 번 배치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작게 변형시킨다는 거거든요. 작게 변형시키면 느리게는 가지만 학습하기엔 좋아요. 하지만 크게 하면 빨리 학습은 되겠지만 어떻게 잘못 빠지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키 프로버빌리티는 뭐냐면 드랍 아웃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키 프로버빌리티를 0.5로 하면은 내가 올라가는 뉴런의 반절 이상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이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한 0.5에서 한 0.894까지 씁니다. 드롭아웃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를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방식인데 얘가 너무 능력이 좋아서 문제지 자체를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는 너무 잘 푸는데 그 문제지 말고 다른 문제지는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이 문제에다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손상을 줘서 그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풀면 나중에 다른 문제집도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손실을 줄 거냐가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보통 2개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인 파트에서 그 외에 저희가 정의한 거는 배치 사이즈는 100, 넘버 오브 스텝은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캐릭터가 들어올 거냐 128개로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도메인마다 정하셔도 돼요. 지금 128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문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텍스트 타이핑이라든지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뭐 간단한 명령어 처리할 때 100문자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인베딩 사이즈는 좀 작게 했습니다. 50개로 했고요. 인코더 디멘전 이거는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요거 마지막 시퀀스 인코더의 디멘전은 5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됐고요.
vocabulary 사이즈는 number of vocabs 넣어놨고 number of targets은 number of target class 넣었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variable scope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variable scope라는 거 뭐냐면 TensorFlow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저 스코프 안에서 정의되는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네임 스코핑처럼 그게 그 어떤 특정 그 안에서만 그 베리어블이 한정 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화가 가능해지겠죠. 그래프를 만들 때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프로그래밍 패턴인데 제가 단연간 열심히 텐서플로우 가지고 삽질을 해봤을 때 그냥 슈퍼바이저 패턴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 슈퍼바이저 패턴은 뭐냐면 이거는 그 구글 애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네트워크 훈련 패턴인데요. 이 슈퍼바이저라고 정의한 요 안을 이 SV를 열고 SV 안에 그 세션이라는 걸 이렇게 딱 담아주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스레드라든지 뭐 베리어블이라든지 뭐 저장 다시 리로딩 이런 것도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스터디 해보시면 병렬 처리도 얘가 해줘요. 병렬 처리라는 거는 데이터 패러렐리즘도 얘에서 세팅만 잘 해주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슈퍼바이저 패턴을 쓰시면 앞으로도 개발하실 때 편하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 프로토. 이 텐서플로우가 문제가 너무 전문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 allow soft placement는 뭐냐면 지금도 아직도 GPU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CPU에는 없고 CPU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GPU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얘가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게 allow soft placement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둘 다 문제없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요걸 true로 켜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셋을 하나 받아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요 루프 하나가 배치 하나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죠. 미니 배치 하나를 받아오고 처리하고 미니 배치 하나 또 받아오고 처리하고 그거가 넥스트라는 걸로 받아옵니다. 파이썬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받아오죠. 요것도 구현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그 파이썬의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이거를 그냥 포르프로 돌려버리면 되는데 이 또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포르프로 돌려버리면 이 안에 요 밑에 거가 여러 번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조금 생깁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건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배치 데이터는 사실 안에 보면 튜플로 되어 있거든요. 뭐 여기는 트리플인데 어쨌든 파이썬 용어로 그 튜플입니다. 그래서 YWX를 각자 받아오고 YWX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가 됩니다. 요거가 되고요. 여기서 얘를 이제 세션을 열고 세션을 런 시킬 텐데 세션 런을 시킬 때 받아와야 될 정보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쭉 입력을 넣어서 실행시키고 나온 결과물은 이 패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글로벌 스텝을 받아오고 모델.로스라는 걸 받아오고 모델.트레인오프라는 걸 받아오도록 얘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오는 정보가 패치드라는 것에 담겨오게 되겠죠. 이때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모델 X, 모델 Y, 모델 W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실 에러가 이런 에러예요. 제가 이거를 플레이스 홀더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한 플레이스 홀더를 지우고 얘를 수행을 시키면 수행시켜놓고 딴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뻗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키 프로버빌리티를 여기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훈련할 때는 키 프로버빌리티를 0.5로 주지만 나중에 상용할 때는 얘를 1.0으로 강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 있는 정보를 갖고 예측을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가 실제로 수행되는 모델을 좀 올라가서 좀 볼게요. 모델은 쭉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플레이스홀더는 설명드렸죠? X, Y, W, Key Probability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네임은 플레이스홀더 정도는 항상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프리딕션한 디플로이 패턴을 설명을 드릴 텐데 텐서플로우의 디플로이 패턴이 크게 한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튜토리얼을 보시면 나오는 패턴은 파이썬 모델 오브젝트를 다시 재활용해서 디플로이 하거나 프리딕션하는 패턴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 각자 공부하시면 되고, 문서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에다가 아예 파라미터를 넣어서 디플로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플레이스홀더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알아듣기 편하게끔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네이밍 컨벤션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돼 있고, 지금은 저희가 막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32, 인티저 32 요거가 32비트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꼭 32비트까지 가야 되나?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인티저 8 정도, 그러니까 16비트 혹은 8비트까지도 처리될 수 있는 거면 저거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줄여서 작업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위에 건 지금 각자 구현하시는 파트니까 넘어가고, 요거가 밑에서 돌아가는 패턴을 보시면, 자, 인베딩에서 self.x, self.x는 뭐냐면 배치 사이즈와 128이죠. 배치 사이즈와 128짜리를 받아서 스텝 인풋이라는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쉐입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넣어줘도 되고 뭐 따로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쉐입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죠. 이 쉐입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 쉐입입니다. 인베딩의 V 차원과 D 차원의 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여기 보시면 제가 정하기를 보캐블러리 사이즈, 인베딩 사이즈, 이게 50차원이고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00 얼마쯤 될 거예요. 지금 까보면. 그걸로 쉐입을 정하고요. 그 쉐입을 아까 랜덤하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랜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보시면은 그 이니셜라이즈 할 때 다 제로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특정 영역 안에서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쓰는 테크닉은 자비어 이니셜라이즈라는 걸 쓰고요. 자비어라는 사람이 논문에 했던 건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웬만큼 돼요. 그냥 밸런스 스케일링해서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너무 튀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전체적으로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정하고 그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해서 get variable. get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variable이라는 용어가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우리가 채워야 될, 학습해야 될 벡터 혹은 매트릭스 혹은 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습할 거니까 env라는 놈의 이름으로 그러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다오. 매트릭스의 쉐입은 쉐입이란 거죠. 요만큼이 2차원짜리 있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는 유니폼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베딩 매트릭스라고 해서 2차원짜리 매트릭스가 나올 겁니다. 2차원짜리 매트릭스를 가지고 인베딩 룩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베딩 룩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실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서플로우 구현의 반절은 다큐멘테이션하고 싸움이에요. 계속 다큐멘테이션 한쪽 열어놓고 써야 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자신의 코드 리파지터리가 있어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긴 하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열심히 그 API를 보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러한 2차원짜리 매트릭스에다가 내가 입력으로 넣어준 X, 이 X는 아까 전에 요거죠. 이 X는 다시 가보면 self.x입니다. self.x는 그 배치 사이즈의 단어의 인덱스 정류죠. 그러니까 다시 가보시면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가 들어갈 때, 이게 지금 배치 사이즈가 이게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배치가 1이라고 하면 요게 쭉 들어올 때 얘 하나하나마다 룩업해서 그거 해당되는 인베딩 벡터를 뱉어주겠다. 그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끊고 제가 스텝 인풋을 보면 제가 그 파이썬 노트북으로 보면 좀 빠르겠습니다만 여기 잠깐 끊고 이렇게 진행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플레이스홀더 아까 지웠잖아요. 일부러 지웠으면 얘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뱉어내 줍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홀더 채워야 된다. PL 타겟 아까 제가 지웠잖아요. 그거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텐서플로우 베타 버전부터 소스 레벨로 다 까봤었는데 처음에 요 에러가 안 나왔어요. 제일 초창기 거는. 그래서 도대체 왜 네트워크가 작동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제가 끊고 한번 설명을 아까 전에 어디 갔냐. 네. 실행 시켜놓고 또 다른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베딩 결과가 벡터 형태로 받아와지면 얘가 어떤 형태일 거냐면 아마도 배치 사이즈 이쪽 두 번째 컬럼의 디멘전은 우리가 EMB 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차원쯤 되겠죠. 이 정도의 매트릭스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요거를 파이토치를 쓰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텐서플로우 옆에 항상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규격이 안 맞으면 레고 맞추는 것처럼 규격이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가 다 꼬이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시퀀스 드랍아웃을 구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구현 안 해도 돼요. 시퀀스 드랍아웃 뺏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넣습니다. 오늘은 사실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넣어놔봤습니다. 사실 네임스코프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베리어블 스코프하고 네임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둘 다 그 베리어블과 사용하는 네임의 스코핑을 잡아주는 그 컨셉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아까 전 GitHub에 가보시면 제가 튜토리얼에 여기에 코스에 가보시면 코스에 제가 텐서플로우 101 코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의 거의 웬만한 내용은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임 스코프, 베리어블 스코프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스텝 인풋. 이 스텝 인풋은 뭐냐면 list of input tensor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치 사이즈의 인풋 디멘전을 받을 텐데 걔를 돌아가면서 드랍아웃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아까 전에까지 돌려놓은 결과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스텝 인풋의 0. 그러니까 인베딩 돌린 거에 이거 결과가 list of 텐서일 텐데 그 텐서의 첫 번째 거가 요 쉐입이란 거죠. 배치 사이즈의 50. 배치 사이즈의 50. 이게 물음표가 무슨 표시냐면 아까 제가 배치 사이즈를 모르니까 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비워두겠다. 그래서 요거만 차지하고 있지만 비어있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랍아웃과 진행이 됐고요. 사실 드랍아웃은 여기 위에서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쉐입은 똑같을 거예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센텐스 인코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붙여서 쭉 진행하는 그 결과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제가 정해 놓은 거는 시퀀스 인코딩인데 N2업 문제고 RNN으로 풀어라는 걸 제가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걔는 어떤 거냐면 스코프 네임이 인코더고 ENC 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올 인코더 디멘전을 정의해주면 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정의해 놓은 걸 보시면 뭐 LSTM이든 GRU든 막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좀 차이가 저는 GRU 셀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스태틱 RNN 써놓은 거 보셨는데 지금은 텐서플로우가 많이 좋아져서 다이나믹 RNN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스태틱 RNN밖에 없었어요. 스태틱 RNN은 뭐냐면 되게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RNN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쫙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옆으로 쭉 풀는데 타임 풀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텝마다 쭉 계산하는 건데 같은 파라미터를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토치랑 좀 구현은 수준이 달라요. 텐서플로우는. 왜냐하면 이건 정적 그래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적 그래프인데 마치 동적인 것처럼 작동되게 하는 API를 다이나믹 RNN이라는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일단 스태틱 RNN 썼는데요. 다이나믹 RNN인 것도 API 찾아보시면 여기다가 랭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는 아까 W라는 값으로 제가 웨이트라는 걸로 제가 넣어줬잖아요. 걔를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패딩 심볼에 있는 건 계산 안 하고 그냥 복사해서 쭉 진행하고 패딩 심볼이 아닌 것만 계산해서 쭉 해주는 게 이미 있습니다. 얘를 돌리면 API를 찾아보시면 결과물이 각 스텝마다의 아웃풋과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마지막에 얘를 취하려면 여기서 스텝 아웃풋의 -1 요걸 취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테스트 해보실 때 얘를 주석 처리한 거와 주석 처리하지 않은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했을까요, 제가? 요걸 이해하시면 사실은 많이 좀 배우신 분입니다. 자, 이게 왜인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패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쭉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건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인데 이건 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이게 총 128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구조대로 가면 저 리버스를 안 쓰면 여기서부터 아래에 쭉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에 얘를 취할 텐데 거의 대부분은 다 패딩이란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패딩 심볼밖에 없으면 값이 손상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는 얘를 취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패딩 심볼이 뒤쪽에 붙어 있으면 여기가 계속 곱하기 LSTM을 쓰는 GRS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 정보가 좋은 놈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간단한 트릭을 써서 들어오는 입력값을 거꾸로 바꿔가지고 XXX000 뒤에서부터 인코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뭐 이렇게 인코딩 하나 저렇게 하는 거나 문장 전체를 인코딩 하는 거니까 마지막 얘 걸 취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나오면 요것의 최종 결과물이 아웃이라는 걸 뱉어내는데 이 아웃은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형태일 거예요. 배치 사이즈의 ENCDIM. 우리가 아까 ENCDIM은 50차원인가? 뭐 이걸로 했죠. 그러면 그만큼이 나올 겁니다. 100이었나요? 하여튼 걔가 튀어나오겠죠. 그만큼의 하나가 튀어나올 거고 걔를 to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레벨로 다시 프로젝션 시킵니다. 프로젝션 시키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까 전 갭 베리어블을 해서 그 프로젝트 시키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도 돼요. 만드는 거는 뭐 대강 이렇게 되겠죠. 제가 뭐 대강 짜보면 get 베리어블 해가지고 뭘 만들 텐데 쉐입은 아마도 왼쪽 차원에서 오른쪽 차원으로 가니까 이건 ENCDIM일 거고요. 오른쪽 차원에 가는 거는 넘버 오브 클래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 클래스가 되겠죠. 얘를 가지고 만든 이게 벡터가 W일 건데 이 W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tf.mat 바뀌었나요? API가 멤버인가? 이걸 해서 요 위에 인풋하고 W를 곱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은 이미 다 짜놨어요. 그 구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리니어라는 걸 쓰시면 되고 리니어의 종류도 지금 가보시면 리니어가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TensorFlow Contribute Layers의 파이썬 레이어에 들어갔어요. 사실 요거를 좀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ensorFlow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TensorFlow를 기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걸 다 짜서 계속 올리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GitHub을 열심히 좀 스토킹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짜야 될 거를 남들이 다 짜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파이썬의 레이어는 어떻게 나온 컨셉이냐면 하도 사람들이 파이토치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많이 쓰니까 걔랑 똑같은 일을 하는 레이어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라는 걸로 바꿔주면 얘가 하는 일은 인풋을 받아서 number of class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 V 차원이면 V 차원을 V 프라임 차원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물이 이제 얘도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겠죠. 배치 사이즈의 number of class가 나오고 우리로 하면 지금은 4가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에 얘와 실제로 우리 self.y 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로스라는 것을 구현하면 됩니다. 로스는 안에 가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는데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현하는 구현체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글 이 API 검색을 하셔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가지고 잘 뒤져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스파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그러니까 시퀀스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N2 문제 같은 경우 이걸 쓰셔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로스가 쉐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배치 로스의 쉐입은 배치 사이즈로 나와요. 배치 사이즈에 뭐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미니 배치 전체 로스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두스 미니라는 걸 통해서 스칼라 값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 배치 사이즈의 값을 그 스칼라로 바꿔줍니다. 스칼라. 됐죠? 그러면 우리가 내 손실값이 10이냐, 뭐 20값이 20이냐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 로스가 바로 이 로스입니다. 그 이 로스는 밑에 보시면 셀프.로스로 가게 되죠. 셀프.로스. 자, 이거가 셀프.로스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따 아까 전에 트레이닝 그 이터레이터 그 영역에 요거 패치즈의 모델.로스. 이 모델.로스가 셀프.로스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그 스칼라 값을 받아오는 게 요 창구를 통해서 받아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프레딕션을 해야 되니까 프레딕션 할 때 지금 내가 어떤 클래스가 좋지? 라고 할 때 그 인덱스를 뽑아내는 건 우리가 아그맥스를 뽑아내면 돼요. 그죠? 아그멘트 맥스, our probability를 가지고 합니다. 이 our probability는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된다고 했죠. 소프트맥스는 여기 아까 전 out. 이 out은 to 클래스에 나온 것들을 다 익스포넨셜 씌워서 더한 다음에 나누는 값이 소프트맥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률값, 그러니까 전체 확률값. 얘는 쉐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배치 사이즈의 넘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배치 사이즈만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각 인스턴스마다, 각 문장마다 가장 최고의 프레딕션 인덱스가 튀어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행을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닝 모듈과 그 프레딕션 모듈이 좀 쪼개져서 모듈을 좀 쪼개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패턴을 짜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쭉 지금까지 한 거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요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요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이 네트워크에서 그럼 백프로퍼게이트 하는 건 어떻게 짜느냐? 사실은 두 줄이면 돼요. 어떤 두 줄이면 되냐면 요거 하나면 돼요. 옵티마이저의 미니마이즈. 뭘 미니마이즈 할 거냐? 나의 손실값. 셀프.로스. 얘를 미니마이즈 할 거다라고 정해주면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은 뭘 쓸 거냐? 많아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연어 처리 문제에서는 RMS랑 아담 옵티마이저 2개 정도면 거의 웬만큼 잘 돼요. 근데 도메인마다 좀 달라요. 이미지 처리에서 잘 작동되는 옵티마이저 따로 있고요. 뭐 음성에 쓰는 옵티마이저 조금 다르 있고 아직도 옵티마이저는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도메인에서 다 잘 작동되는 옵티마이저는 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의하고 얘를 통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됐죠?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질문 받고 돌아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여러분이 이걸 잘 짜셨다. 그러면은 이걸 쭉 실행을 시키시면 얘가 처음에 데이터를 쭉 로딩하고 텐서플로우를 GPU에 연결시켜주고 뭐하고 뭐 이런 게 쭉 올라올 거고요. 이걸 제가 지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트레인드 모델즈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슈퍼바이저 패턴을 쓰면 좋은 게 얘가 알아서 세이브 포인트도 잡아서 넣어줘요.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저장하는 거를 다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해보시면. 네. 지금 이거는 제가 가진 머신은 GPU가 하나, 둘, 셋, 네 장이 있는데요. 이 병렬 GPU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 텐서플로우에 내가 이번 돌리는 텐서플로우 스크립트는 GPU 0번에서 돌리고 싶다. 뭐 1번에 돌리고 싶다. 뭐 그런 걸 설정하실 필요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때 사용하실 패턴으로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패턴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CUDA Visible Devices라고 하면 OS 레벨에서 내가 지금 돌리는 이 프로세스가 어느 GPU에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면 CPU에서만 돌게 하는 거고요. 뭐 0이면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GPU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스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OS 환경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익스포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에폭
에폭이 있고 스텝이 있고, 스텝은 한 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되는 거죠. 보시면은 로스 값이 1.389에서 쭈쭈쭈 떨어지죠. 이게 보통 잘 설계된 모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떨어지면 잘못 짠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해야 될 팩터가 그러면 내가 안 떨어진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동이 되면 네트워크는 설계 잘 된 건데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요거예요. 요 두 개입니다. 러닝 레이트와 배지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요게 잘 되고 있는 거는 러닝 레이트가 적절한 걸 잘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러닝 레이트를 제가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굉장히 예민하게, 과격하게 바꾸는 거죠. 이것도 왠지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 저게 어느 순간 그 로스 값이 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줄어들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 맴돌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그게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 문제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돌아가는 거 보겠습니다. 아마 그 윈도우즈 기반의 심지어 윈도우즈 기반의 GPU를 쓰더라도 빠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예 텐서플로우가 거기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지금 처음에 떨어지다가 올라가죠. 지금 다시 제자를 찾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계속 그 모노토닉하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 그래프가 제일 아름다운 그래프고,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러닝 혜택 처음에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교육을 위해서 강제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러닝 레이트를 예를 들면 한 스텝 1000반까지는 0.1로 했다가, 과격하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0.05, 그 다음부터는 0.001 이렇게 쭉쭉쭉 매번 바꿔가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웨이트 디케이라는 용어로 보통 부르는데, 슈퍼바이저 패턴에서 웨이트 디케이를 넣게끔 아마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안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쓰는 이유가, 웨이트 디케이를 써서 잘 작동되는 경우도 많지만, 걔가 자동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가끔씩은 얘가 왜 안 되지를 까보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알아서 적절히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겠다는 연구도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블랙박스 형태로 그냥 넣어주면 알아서 학습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제가 벌써 에폭이 다 끝났네요. 네, 끝나고 나서 예측까지 쭉 나온 겁니다. 이게 잘 안 된 거죠, 지금. 요 이제 예측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 패턴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제가 트레이닝을 돌리고 나서 마지막에 프리즈 그래프라는 걸 돌립니다. 프리즈 그래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프리즈 시켜야 되느냐, 아웃점 프레드와 아웃점 프로버빌리티가 계산될 수 있는, 그걸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그래프 구성 요소를 네가 패키징 해라 라는 그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 딱 패키징을 하시면 실제로 여기에 트레인드 모델에 들어가 보시면 이 frozen graph tf.pb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대략 한 1.1메가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은 딥러닝으로부터 연구를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SVM이나 컨디셔널 랜덤 필드로 하면 이 정도 문제 풀 때 모델 사이즈가 몇 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1.1메가면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오거든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 입장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은데, 저는 왜 이런 패턴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금 바이너리잖아요. 프로즌 그래프 좀 이게 VI로 안 열립니다. 물론 저장할 때 텍스트로 열 수도 있는데, 이게 바이너리예요. 여러분이 요걸 가져다가 요것만 있으면 이 안에 그래프 구조와 파라미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최근에 텐서플로우 1.3 버전 이상부터는 정식으로 자바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서비스할 때는 다 자바 쓰거든요. 그러니까 C, 자바예요. 파이썬 갖고 서비스하는 업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굉장히 파이썬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그 라지 스케일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 밑에 자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붙어 있으려면 자바 쪽 API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자바로 모든 패키징을 다 하신 다음에 걔한테 물려줄 그 훈련된 모델을 얘 하나만 던져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진짜 상용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지원이 안 돼서 예전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직접 짰어야 되죠.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을.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그렇게 디플로이하는 패턴을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고 자바도 할 수 있는데요. 자바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위에 거는 받아서 돌리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그 프로즌 그래프를 일단 네가 바이너리로 읽어드려라. 이게 그거고요. 읽어드린 것을 그래프로 받아와서 그래프로 파싱을 해서 그래프 하나 만들고 이 그래프 데퍼니션, 이 그래프 데퍼니션을 이용해서 임포트 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상에 CPU 메모리든 서버 메모리든 어디든 간에 딱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가 그려짐과 동시에 아까 전에 우리가 프로즌 그래프에서는 파라미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까지 다 채워진 상태로 올라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피딩해줘야 될 플레이스 홀더를 받아와요. 플레이스 홀더는 두 가지고 얘는 텐스 네임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줍니다. 아까 제가 플레이스 홀더 이름을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한 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내가 계산해야 될 결과값도 프레딕션과 프로버빌리티 두 가지로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위에 똑같아요. 아까 전에 트레이닝 할 때 세션 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션 런을 수행하는데 나는 그때의 예측 인덱스와 확률값을 구하고 싶다. 딱 두 개를 정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주고 돌리면 결과물이 튀어나오고 결과물을 가지고 출력하는 루틴이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통해서 출력된 결과물이 지금 여기 나왔죠. 확률값은 0.25 네거티브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훈련을 충분히 안 시킨 거고요. 훈련을 충분히 시킨 걸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를 지우고요. 제가 한 300번 돌렸나요? 3000번 돌렸나요? 하여튼 돌린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돌린 걸 가지고 얘를 로딩해서 한번 예측하도록 바꿔보면 트레인은 시키지 말고요. 트레인 시키지 말고 로딩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 파이썬 tf train .py 돌리시면 이제 기훈련된 데이터를 얘가 읽어와서 해당하는 문장을 가지고 돌려서 바로 나오죠. 내가 문장을 뭐 넣었나요 지금? 유일한 단점은 방 안에 있어도 들리는 소음인데요. 네거티브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컴퓨터가 볼 때는 얘가 네거티브래요. 한 0.7에 4 정도의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 주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돼요. 이게 N2원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간에 시퀀스를 읽어드려서 하나로 맞춰야 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 코드를 가져다가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저는 고급 테크닉 하나 안 썼거든요. 그냥 교육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 사실은 여기서 가야 될 그 기술의 방향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그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드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구현해 보시거나 관련된 연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N2N 문제도 좀 볼게요. 사실 N2N 문제 잘 풀고 N2N 문제 잘 풀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네. N2N 문제를 빠르게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제가 설명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면 분석.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체면 분석.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쭉 나오면 오거나이제이션이다, 데이트다 찍어내는 문제. 이 문제죠. 이번 실습에서는 딱 5개만 할 거예요. 더 많은 개체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OG, DT, TI, LC, PS 요 5가지입니다. 사실 이 5가지도 웬만한큼 다 뜯어내줘요. 요 정보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 배포된 게 있고요. 아마 이것도 연구용으로만 배포됐을 겁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포맷은 제가 자주 쓰는 패턴이 N2N인데 바뀌었네요. N2N 형태고요.
캐릭터 레벨로 일단 다 쪼개놨습니다. 캐릭터 레벨로 쭉 돼 있고 오른쪽에 거가 탭을 기준으로 해서 LC, LC,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는 뭐냐? 이 B는 BIO 태깅이라는 시퀀셜 태그예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뭔지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그냥 태그가 아니고 시퀀셜 태그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경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경계 정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B 태그, I 태그 이거가 비기닝인지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달 27일 그러면 BDT, IDT, IDT 쭉 해서 여기까지가 IDT. 부터는 우리가 관심 없는 정보니까 다 O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O. 메일은 BDT, IDT. 요거는 BTI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 태그를 그대로 우리가 맞출 수만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DT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TI인지 잡아낼 수 있겠죠. 나중에 해석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다 이런 태그만 있는 건 아니고요. IO 태그, BMEOW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논문 그 연구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보통 BIO 쓰고요. BIO ES 정도면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게 제가 굉장히 뒤에는 잘 짜놨지만 그냥 날 데이터를 저 태그로 바꾸는 작업도 쉽진 않아요. C나 자바로 하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파이썬 정도니까 금방 하지. 많이 하실 겁니다. 요거 이제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갖고 하시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다. 뭐 좀 참고사항 보시면 되고요. 코드는 아까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해야 될 거가 조금 다른 게 요겁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N2M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로스 값이 여러 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겠죠? 아까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넘버 오브 스텝마다 다 로스 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놓은 정답의 클래스가 요만큼인데 레퍼런스 클래스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해서 전체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요 스텝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N2M 문제는 다 똑같은데 스텝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아까보다. 들어와야 될 정보가 요건 똑같아요. 인풋은 다 똑같은데 레퍼런스가 토큰마다 레퍼런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마다 요만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출력도 이만큼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다만 차원수가 요만큼이 넘버 오브 타겟 클래스에 나오겠죠. 됐죠? 요걸 좀 단순화시켜보면 요건 똑같고요. 아까 거랑. 요 정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정답 인덱스가 되겠죠. Y 인덱스. 요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쭉 하면 마지막에 계산된 결과가 요만큼이 나오고 소프트맥스를 치면 여기 혼율값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 작성해서 올려놓은 코드의 입력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W도 마찬가지로 패딩 심볼은 0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현도 아까랑 똑같죠? 배치 사이즈니까 난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Y가 아까 전에는 난에 그냥 하나였는데 이게 넘버 오브 스텝스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현 네트워크는 요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밑에 거 쭉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바이디렉셔널 RNN을 쓸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저쪽으로 가는 거 정보를 다 취합해서 만든 정보를 각 스텝마다 아웃풋으로 바꾸고 얘를 그 넘버 오브 클래스의 그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를 가지고 각각 요 2와 얘, 2와 얘, 1과 2를 비교한 로스 값을 평균시키는 걸로 계산할 겁니다. 쉽죠?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구현하시면 돼요. 똑같은 코드인데 제가 거기 보면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비어있는 것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구현해야 되는 파트가 인베딩 룩업 똑같고요. 드랍아웃도 똑같고요. 구현되는 게 바이디렉셔널 RNN과 로스 정도만 달라요. 그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구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떴습니다.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들어가 보시면 실제 아까 코드랑 거의 구조가 유사하고요. 다른 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그 인터페이스 부분하고 모델 블록 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X, Y, W는 이 스텝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고요. 인베딩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X 인코딩 하는 거에 똑같고요. 시퀀스 랍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인코딩인데 end-to-end으로 인코딩 한다. 이때 저희가 바이디렉셔널 RNN은 보통 직접 짜셔도 되고요. 근데 직접 짜시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제공해 주는 거 TFNN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토시랑 똑같은 패키지인데 거기 바이디렉셔널 다이내믹 RN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해 줘야 될 거는 포워드 RNN과 백워드 RNN을 넣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포워드 하는 건 GRU도 되고 백워드는 LSTM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각자를 원하신 거를 설정하신 다음에 넣어주고 인풋은 아까 전에 넣어줬던 거 스텝 인풋, 그러니까 배치 all list of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이거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요. 얘는 기본 스펙상 스택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넣어준 스텝 인풋은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all list of 배치 사이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인베딩 딤이니까 인베딩 딤이 요걸 거예요. 근데 그 바이디렉셔널 다이나믹 RNN 얘가 받아들인 인풋은 그 API를 열어보시면 인풋 형태가 항상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num 스텝이 들어가고요. env 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팁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텐서플로우 쓰시든 파이토치 쓰시든 뭘 쓰든 상관없는데 대부분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리스트를 묶어내든지 묶여있는 걸 리스트로 풀든지 그러니까 스태킹 하든지 언스태킹 하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텐서 매니플레이션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표준이 넘파이예요. 넘파이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원래 텐서플로우 API도 이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팩이라는 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스택이랑 언스택이라는 거가 넘파이 쓰시던 분들이 많이 쓰던 표준이라서 넘파이도 똑같습니다. np.stack 하시면 똑같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어레이인데 예를 들면은 A, B, C 뭐 이런 게 있으면 A, B, C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텐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 파이토치를 공부하셔도 좋고 텐서플로우 공부해도 좋은데 그 전에 넘파이는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거의 모든 그 AI 관련된 패키지들은 다 넘파이 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거기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타임 메이저로 할 거냐 그러면 이걸 true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RNN이니까 시퀀스 랭스를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시퀀스 랭스를 넣어주시면 시퀀스 랭스만큼 얘가 알아서 그 계산을 해주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 뒤에서 하는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종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열심히 매니플레이션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내가 쉐입이 뭐니까 다음에 뭘로 바꿔줘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든 디버깅을 키시든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의 장점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하시면 이런 거 좀 쉽겠죠?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list of 배치 사이즈의 디멘전이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디멘전만큼 나올 거예요. 이 인코더의 디멘전이 아까 전에 우리가 넣어줬던 셀 사이즈가 만큼 나오겠죠? 셀 사이즈가 튀어나올 겁니다. 걔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프로젝션을 각각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프로젝션 시키는 걸 따로 짭니다. to 클래스 end-to-end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가 여러분들 아까 스코프가 왜 중요한지를 여쭤보셨는데 스코프명은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얘로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가 여기서 재활용되고 재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것을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리니어 할 때마다 매트릭스가 새로 생성이 돼요. 몇 개만큼 생성되냐면 여기가 포르프만큼. 그러니까 뭐 그래도 훈련은 되긴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 다르고 이 매트릭스 다르고 이 매트릭스 달라질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스코프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스코프를 지정해주고 내가 t가 0일 때 가장 처음일 때는 정의를 하는데 그 다음일 때는 무조건 리유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가 처음에 초보자분들께서는 많이 헤매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론 그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성능이.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법은 나중에 훈련하실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내가 훈련할 파라미터를 한번 쭉 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번쯤은 항상 훈련식 그 프린트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거거든요. for v in trainable variables 하면 내가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셋들의 이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내가 스코프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t만큼의 파라미터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 잡은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좀 바꾸면 되겠죠. 자, 로스 값. 이 로스 값도 여러분 직접 짜셔도 되고 다 좋은데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구글 애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시퀀스 로스라는 걸 쓰시면 돼요. 시퀀스 로스는 어디서 정의되어 있냐면 정식은 아니고요. 여기서 컨트리뷰트 안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듈에 시퀀스 로스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얘가 하나는 별게 아니고요. 그냥 그 내가 계산해 놓은 값과 그 정답 값에 대해서 웨이트를 가지고 다 계산한 다음에 에버리지까지 해줘요. 궁금하시면 요거 API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하는 거는 계산하고 계산해서 쭉 에버리지 해주는 것까지 한 방에 API가 해준다.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스칼라 값을 가지고 마지막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셀프 로스가 되고요. 이제 조금 달라질 거는 출력물도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그때 해당되는 그러니까 출력물도 리스트고 확률값도 리스트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공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이제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프레딕션 패턴 중에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그대로 떠내서 하는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스태킹을 해주지 않으면 요게 리스트만큼 다 저장이 돼요. 그러면 다시 로딩할 때 그만큼을 다시 로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패키징해서 스태킹해서 넣어준 다음에 풀어서 쓰는 경우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오토마이저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로스 값은 스칼라고 그 스칼라를 줄이는 값 방향으로 아담을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슈퍼바이저 패턴에서 조금 달라지는 파트가 출력물 해석하는 파트가 좀 달라지겠죠? 어디가 있나? 프레딕션 패턴이겠죠? 프레딕션에서 출력을 해석하는 파트가 당연히 포르프를 한번 돌려야 될 겁니다. 포르프를 돌려가면서 해당되는 인덱스 출력물 쭉 돌려나가는 거죠. 요걸 제가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올려드리는 코드로 하시면 요게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는 요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잘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지도 안 해도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만 가지고도 웬만큼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거가 그거죠. 파라미터, 훈련된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 넘네요.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에포크 1의 스텝이 1891이라는 거는 아까 슈퍼바이저 패턴 때문에 그래요. 슈퍼바이저 패턴이 기학습되어 있는 거가 1890번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걔를 자동 로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에포크 계산은 잘못됐죠. 에포크 계산 루틴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글로벌 스텝은 저장을 해놨는데 글로벌 스텝을 저장하는 파트가 여기 있죠.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글로벌 스텝을 여기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아예 베리애블로.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저장이 되도록 로딩도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 때 요거의 그 러닝 레이트를 0.01로만 줄여도 얘가 아주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훈련되다가 한 0.00까지 가다가 다시 쭉 점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자주 나타납니다. 이 로스 값이 0.0 정도 떨어지면 거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은 잘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훈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텐서플로우가 지금 좀 많이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체인지가 되어 있다는 게 파이토치를 개발한 친구들이 사실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구글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갔거든요. 파이토치 쪽으로. 그러면서 텐서플로우의 단점들, 지금 오늘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거우면서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 짜고 있어요. 이거 왜 실행되지? 실행이 돼버리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 나온 파이토치가 일단 버전이 0.2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많이 쓰고 있고요. 학생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이토치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이토치가 기본적으로 디플로이 모델 생각 안 하겠다고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이토치로 쭉 개발을 하고 마지막에 명령 하나 수행하면 파이토치의 모델이 텐서플로우로 변형되게끔 하겠다. 그래프 모델로. 뭐 그래프만 텐서플로우에서 로딩해가지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프리라이딩 하는 거죠. 그 모델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서치는 파이토치 위주로 아마 앞으로 진행될 거고 파이토치는 중간에 ID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디버깅 걸면서 내 실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까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텐서플로우랑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텐서플로우로 기본적인 컨셉은 다 익숙해지셨다면 아마 파이토치 한번 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다. 라는 게 제 그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끝내고 좀 질문 좀 많이 받으려고 시간을 좀 뺐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다른 질문도 많으시길래 아예 공개적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들 중에? 네. 개념적인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LSTM하고 LSTM 뒤에 CRF 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다른 개념적으로 다른 내용인가요?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 친구 얘기고요. 그러니까 LSTM이 만약에 그 사과라면 CRF는 배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LSTM은 기본적으로 RNN인데 RNN에서의 앞에 정보, 뒤에 정보를 얼마나 잘 킵해서 중요한 정보를 올려줄 거냐, 요거고요. CRF는 뭐냐면 그 굳이 딥러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CRF는 원래 딥러닝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그 컨셉이라서 CRF는 시퀀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퀀셜 모델을 어떻게 잘 태깅할 거냐를 목표로 해서 나왔던 건데 얘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앞에 태그가 다음번 태그를 결정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그러니까 클래스 투 클래스 트랜지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RNN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NN으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LSTM을 갖고 열심히 하면 다 좋은데 얘를 가지고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를 연결해서 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프로젝션 시킬 때는 요게 태그셋이잖아요. 그죠? 얘가 태그셋입니다. 얘가 태그셋이고 그러면은 이게 T1, 태그셋, 태그1, 태그2, 태그3예요. 얘들끼리는 모델링이 되는데 얘 다음에 얘 다음엔 얘를 강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미 결정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LSTM은 그냥 한번 돌려보시면 BPS인데 BPS 다음에 무조건 IPS 나오거나 O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BPS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이름이 한자일 경우에는 근데 BPS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요거를 잡아줄 방법이 LSTM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CRF를 위에다 씌워주면 CRF를 씌워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얘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 트랜지션 확률이 잡혀요. 이 트랜지션 확률이 이제 CRF 나중에 논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P probability T 요가 T1이면 T1일 때 T2 값이 그 수식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쭉 올리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태깅할 때 앞에 정보까지 반영해서 태깅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LSTM 쓰는 것보다 앞에 위에다 CRF 붙여주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얘랑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어드밴스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RF는 예전에 나온 그 개념입니다. 다만 꼭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요거는 한번 그냥 요거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걸 조금 더 변형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가 내놓는 결과물이 결국에는 얘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들 가지고 여기서 빔 서치라는 걸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확률이 뭐 90, 70, 아니 0.9,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은 무조건 얘가 0.9 뽑고 여기서 가장 높은 거 뽑고 높은 거 뽑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봐서 쭉 패스를 봐서 전체 스코어가 높은 방향으로
찾는 걸 빔서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현해서 쓰시면 돼요. 실제로 번역 모델에서는 CRF 안 쓰고요. 디코딩된 결과에 대해서 빔서치를 한번 더 돌립니다. 빔이 5면 탑5를 보겠다. 빔이 10이면 10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질문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랜덤하게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저는 굉장히 쉽다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잘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일단 인베딩을 잊으시고요. 인베딩을 잊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생각해 볼게요. 리니어 프로젝션.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요만한 벡터가 100차원이 있다. 그러면은 100차원짜리를 10차원짜리로 줄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런 매트릭스 W는 사실은 W는 이만큼이 100이고 이만큼이 10짜리인 요런 매트릭스잖아요. 얘가 있으면 어떤 놈이 오든지 간에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랑 같은 틀로 문제를 볼게요. 이런 거랑 같은 틀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인베딩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원하짜리 벡터를 원하짜리를 뭐 0, 0, 1, 0 이러기가 이게 1000차원이라고 해봐요. 1000차원짜리 하나의 심볼을 변형을 시키는데 50차원으로 변형을 시키고 싶다. 요거잖아요. 이게 결국 인베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걸 갖다 쓸 거냐? 내가 훈련했을 거냐? 요 차이인데 얘도 결국에는 똑같이 인베딩 매트릭스 2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요만큼을 얘로 바꾸는 거니까 1000짜리 50짜리 되는 거죠. 얘를 매트릭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게 1000에 50. 얘는 수식으로 보면 1000에 50짜리가 되고 얘랑 곱하는 거를 줄 때 요만큼이 0,0면 1이니까 얘는 1,1000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1 곱하기 50짜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곱하기 요런 매트릭스 하나만 있으면 어떤 거든 그냥 단순 곱하기 하면 50차원짜리 벡터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베딩을 한다는 것 자체, 처음에 랜덤하게 한다는 거는 얘를 랜덤하게 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저 리니어 프로젝션 시키는 것도 처음에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갖고 들어가잖아요. 얘도 그냥 처음에는 유니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값으로 채워지는 거죠. 다만 얘를 랜덤하게 시작해서 쭉 요 위에 네트워크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로스 값이 계산되고 이 값이 다시 백프로퍼게이트 시키는 과정에 얘도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얘도. 처음에 랜덤했지만 걔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드리는 거겠네요. 다시 뭐 궁금하시면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오늘 배우는 것 말고라도 딴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그러면 뭐 누구 같은 경우도 네. 학습이 안 된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뭔가 단어나 문장 유사도를 구해서 비슷한 거를 가져다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예 학습 데이터에 없는 그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이유죠. 네. 그런 거 하라고 저희가 있는 건데 우아한 방법과 무식한 방법이 둘 다 있습니다. 우아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누군가가 쫙 수집을 해주면 그걸 한 달에 두 달에 모아서 얘를 네트워크를 수정을 하든 뭘 수정하든 해서 고친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이제 우아하게 하는 방법이고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딥러닝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상용 솔루션은 딥러닝 절대로 혼자 쓰지 않아요.
보통 세 가지의 기술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앞단에는 규칙 기반으로 둡니다. 규칙 기반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규칙 기반 없으면 상용이 안 돼요. 규칙 기반으로 작은 커버리지긴 하지만 무조건 맞는 방향으로 찍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통계 기반 방식, SVM이든 CRF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까지 해서 한 3중 정도의 그 커버리지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식하게 하는 방법, 사실 실용적인 방식은 오늘 오류가 난 문장을 내가 아침까지 고쳐야 돼. 그런 방법은 규칙밖에 없어요. 규칙으로 일단 메꾸고 그런 패턴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럼 그걸 모아서 통계로 처리하고 그런 거를 좀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고쳐야 되겠다. 그럼 딥러닝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게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담을 하는 팀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해주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모델링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NLP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랜스퍼 러닝 중요하죠. 사실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트랜스퍼 러닝이 오랫동안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놓은 결과물의 최종 결과물은 결국은 심볼이거든요. 자연어 처리는. 되게 웃기지만 휴먼 리더블 심볼에서 아무리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돌려도 마지막에 나오는 건 휴먼 리더블 심볼이었어요. 근데 심볼 레벨로 결과가 나오면 그 심볼 레벨을 다른 쪽에 트랜스퍼 시키면 또다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잘 안 됐었는데 딥러닝 쪽에서 한 문제를 쭉 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심볼로 떨어지기 직전에 히든 벡터만 뜯어내면 걔가 사실은 정보를 다 들고 있어요. 걔를 딴 데를 두면 걔를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지 투 캡션 문제죠. 이미지 투 캡션이 사실은 기존엔 불가능했던 게 이미지로 나온 마지막 텐서와 랭귀지 모델의 텐서를 합치니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해석하는 캡션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과거엔 좀 불가능했죠. 그런 식의 트랜스퍼 러닝도 가능하고요. 일단 숫자로 그 인터페이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보다는 일종의 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요 영역에서 만든 레프레젠테이션과 다른 영역에서 만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섞어서 다른 거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많이 하고 있죠. 네. 좀 서비스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트랜스퍼에 뭘 하겠다는 건지에 따라서.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진로나 이런 쪽에 관련해 있는데 현업에서 하실 때 그 모델이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장기적으로 빠르게 검토가 되고 실제로 고쳐서는 원활하게 잘 되나요? 거기도 우아한 대답과 무식한 대답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사들이 원할 때 패치가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회사는 굉장히 고객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거는 가장 최우선으로 패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치가 되는 거는 아마 좀 이거 좀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닌가? 라고 지적하는 리더의 지위에 따라서 빨리 패치가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 써가면서 얻는 몇 가지, 이거는 이번에는 일단 묻고 가는데 다음 패치는 들어가야 돼 하는 것들 저희 싹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패치하고는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걸 체감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하고 있다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5일도 돌아가면서 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2-3번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트랜스퍼 러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학습된 그 인베딩마다 디스트리뷰티드로 표현된 방법이 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델을 들고 올 때 거기 원합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된 그것도 같이 들고 와야 돼요. 사실 그건 좀 아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레벨의 정보를 뜯어와야 되느냐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직접 갖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직전에 있는 정보가 모든 걸 취합한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만 있어도 다른 데서 제일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인베딩 뭐 이런 레이어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에 것만 갖다 써도 보통은 잘 돼요. 네. 그러면 하나를 들고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단어를 넣고 싶을 때 그게 그 모델의 그리고 모델마다 이제 그 원합 벡터를 표현하는 그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가요? 네. 그러면은 모델 전체를 그냥 떼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넣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된다는 말씀.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캐블러리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인 것 같은데 핵심은 보통은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100만 단어 셋, 10만 단어 셋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 어떤 영역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보캐블러리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A라는 영역에서 10만 개는 B라는 영역에서 거의 반복되거든요. 근데 보통 구글 이런 데서 배포한 거 100만 단어급 이런 거 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훈련된 인베딩 셋을 가지고 딴 데 써도 거의 원합 맵에서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캐릭터를 씁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아무리 많아봤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위키데이터 가져다가 프리퀀시 해가지고 위에 또 쫙 때리잖아요. 한 2,000개면 거의 웬만한 거 다 커버해요. 문자니까. 다만 조금 이제 속도가 오래 걸리고 뭐 문자에 많아지고 이런 거 있겠지만 훨씬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한 번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이제 논리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유천자 되는 글자들을 논리적으로 피드하는 방식이 레이어로 들어가는 게 딱 와닿지 않아서 혹시 설명. 질문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00개의 문자가 있으면 2,000 문자가 그걸 있으면? 학습을 시킬 때 네. 스텝 사이즈를 정하고 네. 네. 그럼 그 레이어에 인풋을 넣을 때 네. RNN이나 LSTM 같은 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잘 안 그래요. 요거는 제가 아예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스텝 사이즈는 그냥 문장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다른 거고요. 그 두 개가 좀 다른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길이가 문장의 길이에요. 문장의 길이만큼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요 하나가 토큰 인베딩이 된 거예요. 이미 캐릭터 인베딩이든 워드 인베딩이든 얘는 이미 50차원짜리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딴 건 다 무시하시고 얘는 아까 전에 요걸 얻어내는 거예요. 요거는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을 인베딩 매트릭스에 곱하면 그게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10,000개든 10만 개든 해당된 인베딩 매트릭스를 통과하고 나면 50차원이든 100차원이 딱 픽스돼서 나오잖아요. 걔만 저기다 패딩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되느냐? 128번만큼 하는 거죠. 인베딩을. 그걸 한 방에 해주는 게 아까 전에 저 라이브러리에서는 한 방에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답변되시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따로 받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실습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